우리가 문송합니다의 나라라면 일본은 이송합니다의 나라. 세계 무대에서는 일본이 니네 이제 공부 못하는 나라잖아. 약간 이런 진짜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최근 일본은 정반대의 상황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송합니다의 나라 일본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경제가 굉장히 성장을 하면서 어지간하면 이제 요즘에 일본에 별로 꿀릴 게 없잖아요. 국민 소득부터 해서 평균 연봉, 특히나 이제 문화 쪽으로 가면 뭐 K 콘텐츠 뭐 이러면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일본한테 거의 기죽을 일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이제 찬바람 불고 노벨상 시즌이 되면 일본에 기회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최근에 한강 작가가 수상도 하고 물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기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한강 작가제 이제 문학상 타면서 좀 해소가 됐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노벨상의 원류는 왜 물리, 화학 막 이쪽인데 일본은 이게 보면 1949년에 물리학상 시상으로 물리, 화학, 생리의학, 문학, 경제, 평화 6개 중에 경제학 빼고는 5개 분야에서 전부 다 수상자가 배출이 됐고요. 2000년대 이후로 21세기 범위를 좁혀서 보면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가 미국 다음에 2위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맨날 해도 노벨상이 잘 안 나오는데 일본에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보면은 이제 한국 분들이 제일 그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초과학, 소부장 이런 것도 세니까 되게 이공계의 나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우리가 문송합니다의 나라라면 일본은 이송합니다의 나라. 의외로 일본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이공계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낮습니다. 오히려 학사 취득자 가운데 이제 이공계 비율 이렇게 쭉 봤을 때 영국이 45%, 우리나라가 42%로 2위고요. 일본은 35%로 프랑스 다음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실 수 있는데 아까 그 이공계가 32%라고 해도 농학이랑 의치학학과를 빼고 나면 진짜 공학은 15%, 이과대학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쳐봐야 18%밖에 안 되는. 그 중에서도 이 남녀 밸런스로 보면 일본만큼 최악인 나라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나라 여자 대학이 공학부를 만드는 게 2022년이거든요. 그렇게 명문대학교가 그 전까지는 일본의 여자 대학교 중에 공과대학 있는 학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요? 여기 보시면 일본 그 대학 졸업자 쭉 보시면요, 남자들은 그래도 뭐 이공계 출신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보시면 공학과 같은 경우는 16%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공계 대학을 가더라도 한 졸업을 한 다음에 진짜로 그럼 이공계 쪽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을 쭉 봤는데 일본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7%밖에 안 됩니다. 여성 이공계생들이 없다 보니까 여성 할당제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쿼터제가 이제 생기는 그래서 일종의 쿼터제인 거죠. 2023년에 시바우라 공대군 도쿄에 있는 되게 명문 공대고요. 나고야대는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국립대학이죠. 그리고 2025년 이제 지난해는 도쿄 공업대학 또 여성 할당제라는 거를 신설을 했습니다. 신설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죠. 원체 없다 보니까 의무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이제 늘리겠다라는 건데 나고야 공과대학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성공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드물게도 1994년부터 그 여성 할당제를 한 데인데 그 전까지는 여학생 비율이 5%밖에 안 되다가 그래도 이 학교가 한 17%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여성 할당제를 해가지고 억지로라도 어떻게 올려보자. 지금 현재 시대에 우수한 여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학교는 사실 이제 앞으로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미국이나 이런 데들 보면은 남녀 성비가 비슷할수록 다양한 의견이 교환이 되면서 더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더라. 이공계 전공자도 줄어들고요. 게다가 요즘엔 점점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는 여학생들의 이공계 진학자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일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이제 우리나라 일본 하면 와 맞아 이공계는 정말 일본이 세계 최고야 노벨상 수상자 막 하잖아요. 막상 요새 세계 무대에서는 일본이 니네 이제 공부 못하는 나라잖아. 약간 이런 진짜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제 내피셜이 아니라 그냥 통계로 나오고 일본에서도 실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일본에서 더 이상 박사를 하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제 2022년 기준인데 이때 박사과정 입학자 수가 14,000명 정도로 한 20년 전보다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G7부터 비교를 해보시면 인구 100만 명당 박사님 숫자가 123명. 근데 독일, 영국, 미국은 한 300명대 정도 되거든요. 2019년에는 드디어 일본의 박사 수가 우리나라의 박사 수와가 역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박사님 숫자 15,000명, 15,300명이었는데 일본이 15,100명.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뿌리부터 흔들리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인구 100만 명당 석사 학위 취득자 수도 주요국 가운데는 최하위권 수준이고 이공계를 가는 학생이 일단 기본적으로 적으니까 석사도 당연히 적고 박사도 당연히 적고 그게 10년, 20년 지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 나라 전체 박사님 숫자도 줄어들면서 우리나라하고 역전이 되고
최근 20년 사이에 모든 나라들이 자, 이공계 중심 인재를 육성을 해야 돼라고 해서 석박사를 계속 늘리면서 미국도 중국도 우리나라도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줄어들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게 왜냐면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합니다. 학사만 졸업을 해도 기본적으로 취업이 잘 되고요. 그래서 굳이 석박사까지 하더라도 그 들인 시간과 돈에 비해서 그냥 뭐 학사부터 취업해서 가는 거에 비해서 특별하게 좋으냐라고 하면 딱히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합니다. 또 일본의 그 국제 경쟁력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미국 박사 학위. 를 가지고 또 약간 이렇게 그 국가 간 그 경쟁 비교를 하는데요. 일본의 그 미국 박사 학위는 요즘 최근에는 동남아 국가들한테도 뒤져가지고 12위까지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사가 줄다 보니까 그 세계 기술 경쟁력을 이제 과시하는 분야에서 일본의 위상이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따지냐고 하면은요. 과학 분야에서는 요걸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뭐냐면 인용 논문 숫자를 가지고 그 국가 경쟁력을 판단을 하더라고요. 90년대 그 버블 경제 때만 하더라도 미국, 영국 다음에 한 3등, 잘할 땐 2등을 했었거든요.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 나서부터는 쭉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최상위권 논문이라고 하면은 그 인용되는 비율이 상위 1%인 논문을 말하는데요. 두 나라가 압도적인데요. 미국도 사실 이제 중국한테 따라잡혀서 사실 좀 되게 그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그다음 일본이거든요. 대체로 쭉쭉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는데 유일하게 일본만 꺾여가지고 한국한테도 지금 따라잡혀서 일본은 12위, 한국은 11위.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논문도 취급을 못 받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저 과학 저기 연구지 있지 않습니까? 사이언스. 그 논문 심사하는 그 심사자 수도 옛날에는 일본인 심사자 수가 한 5명, 6명 되는데 지금 딱 한 명 남아 있고요. 재료과학 분야에서 되게 저명한 국제회의 MRS라는 데가 있는데 이때는 한 1990년 후반만 하더라도 여기서 강연하는 사람들 10%는 다 일본 과학자들이었는데 지금 한 4% 정도밖에 안 되고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항상 이 노벨상 시즌만 되면 일본에 길을 죽게 되는데 이제는 2030년부터는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안 나온다. 이것도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이것도 그냥 일본 내에서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쭉 보신 대로 일본의 일종의 뭐 씨앗이라 그럴까요? 일본 버블 경제가 붕괴하고부터는 일본은 씨앗을 거의 뿌리지 못했기 때문에 2030년부터는 일본의 노벨상이 수상자가 안 나온다라는 예언이 절대로 도발적이지 않은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학생들 그렇게 이공계 인재가 많다는데 근데 도대체 우리 왜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안 나오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광형 총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나올 겁니다. 이유가 왜냐면 노벨상이라는 거는 세상에 없었던 기술을 개발한 사람한테 주는 상이다.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발해서 상용화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인력의 역량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제는 우리도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카이스트만 하더라도 연구를 벌써 한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는 이제 지금까지 세상에 없던 기술을 연구를 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겁니다 라고 예언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언과 거꾸로 일본은 2030년부터 이제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는 더 이상 거의 안 나와 라는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노벨상을 사실 따지 못하는 거는 일단 문제가 아니고요. 나라가 안 돌아가잖아요.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당장 2040년 되면 일본 이공계 인재가 100만 명이 부족하고 특히 지금 AI 시대가 열리는데 AI 인재는 326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일본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조 국가인 이상은 이공계 인재를 양성을 안 하고는 더 이상 국가 경쟁력을 유지를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일본 정부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야 이거 이송합니다의 나라 뜯어 고쳐야 돼. 를 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출신을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공계 출신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요? 고등학교의 이과생 비율을 늘려라. 일본에 지금도 딱 보면은 문과생이 50%, 이과생이 30%. 일본도 우리랑 똑같거든요. 고1 막판이 되면 문과 갈래, 이과 갈래라는 선택을 하는데 그때 이과를 선택한 학생들을 최대한 늘려. 얼만큼? 2030년에는 문과를 30으로 줄이고 이과를 50으로 늘리자. 일단 돈을 뿌려. 고등학교마다 한 20억씩 내가지고 일단 하여튼 학교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가지고 이과생들 이과를 선택하는 애들 많이 늘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학의 정원을 늘려야죠. 그래서 이번에 또 뭘 하냐면 10조 엔짜리 대학 펀드라는 걸 만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년 3천억 엔, 매년 3조씩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 간단합니다.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까지 이공계가 없던 대학이 이공계 신설하면 매년 200억 드릴게요고요. 두 번째는 이공계가 있는 학교라도 정원을 늘리는 학교한테는 100억씩 드릴게요. 실제로 목표가 2032년까지 이공계 300개의 학부를 신설해
라는 게 일단 일본의 이제 목표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개요 대학이면 제일 명문 사립 대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개요 대학의 문과에 오는 친구들은 수학 시험이 없더라고요. 수학을 안 봅니다. 수학 과학 과목이 아예 없어요. 저희 때는 그래도 고1 때 아무리 문과를 가도 수학 과학 과목이 있긴 하잖아요. 시험도 있고 수능에도. 근데 일본은 특히나 사립 대학은 그 우리처럼 수능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 시험 과목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 대학들이 보통 문과생들 뽑을 때는 수학 과학을 아예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문과인 대학에도 이제 수학 과목 다 시험에 넣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그 장려를 한다든지. 어쨌든 이제 큰 틀에서는 이과를 선택하는 고등학생을 늘려라. 그리고 이과 대학을 많이 만들어라는데 실제 그럼 문과는 놔두면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수학 과학이 죽어도 싫어서 그래 이과를 안 하는 건 오케이. 대신에 할 거면 니네도 석박사 좀 많이 해. 너무 시간 길고 돈 많이 들고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돈 더 버는 건 아닌데 그걸 왜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러면 시간을 줄여줄게. 일본도 우리랑 똑같이 학사가 4년이고 석사가 2년, 6년을 해야지 일단 석사학위를 따거든요. 근데 좋아, 그럼 5년으로 해줄게. 학사, 석사 합쳐서 5년 만에 따게 해줄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석사는 따고 그리고 그렇게 1년이라도 땡겨 놓으면 박사를 한 사람도 좀 더 많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도쿄대학 같은 경우도 칼리지 오브 디자인, 문이과 융합형 5년제 학석 통합 과정을 이제 만든다거나 일본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보면 다 타마라고 해가지고 도쿄 중심가가 아니라 가는데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굉장히 외곽에 다 있거든요. 그 도쿄 도심 집중도가 너무 심해지니까 대학들한테 야 니들 다 절로 가라고 해서 이제 간 건데 원체 이 문과 이과 그 이송합니다가 심각하다 보니까 디지털과에 한해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도쿄 도심 안에도 니네 학부 신설하는 거 단과대 신설하는 거 허용을 해줄게. 그래서 실제 이게 쭉 나름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수능을 보는 학생들 중에 문과생 비율이 7년째 조금씩 줄고 있었거든요.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과생은 7년째 쭉쭉쭉쭉 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올해 대입생인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 다시 또 이게 문과가 8년 만에 증가, 이과는 감소. 그 경기가 나빠지면 이공계 인기가 높아지고요. 경기가 좋아지면 문과의 인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취직 잘 되는 이과를 가자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하면은 야 뭐 문과대 나와도 밥 먹고 살 수 있네. 아니, 저도 문과대 나왔습니다. 야, 문과대 나와도 밥 먹고 살 수 있네. 이러면서 이제 문과를 가는 비율이 이제 높아진다는 건데 사실 일본은 몇 년째 지금 계속 완전 고용 상태이거든요. 완전 고용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할 의사만 있으면 100% 취업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일본의 어지간한 사립대학을 나오면 일본 대기업 3-4군데는 여전히 이제 원서를 골라서 간다. 일본이 여전히 그렇거든요. 여전히 그냥 어지간한 대학 나오면 대기업 한 3-4군데를 자기가 골라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구인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굳이 내가 그렇게 이공계를 왜 가? 문과 나와서 그냥 소니나 뭐 도요타나 뭐 대기업 가면 되지. 취업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문과생이 늘고 이과생이 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 결국 본질을 보면요.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까도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수학 과목을 안 넣을까요? 괜히 수학 과목 집어넣었다가는 가뜩이나 학생들이 안 오는데 인구 줄어가지고 학생들이 안 오는데 저 수학하는 학교가 있다고? 그러면 저 학교 빼고 가. 이러니까는 수학은 못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줄고 경기가 부진해지면 근데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도 그렇게 마냥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저 생각지 못했던 일본의 이송합니다 문제를 되게 재밌게 다뤄주셨는데 다음에도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